안녕하십니까. 복잡한 세계 정세를 한눈에 바라보는 시간, 지금 지정학의 창을 열어봅니다. 저는 1970년대와 1980년대를 또렷이 기억합니다. 그 시절 전자제품이라고 하면 무조건 일본제였습니다. 소니 워크맨을 가지고 있으면 마치 미래를 손에 쥔 것 같은 느낌이었죠. 도시바 히타치, 파나소닉, 이런 이름들은 단순한 브랜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술력의 정점이었고 신뢰의 상징이었으며 우리가 꿈꾸던 미래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고등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전자제품 하면 일본제였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일본산 라디오나 카세트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곧 자랑거리였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품질을 의미했고 혁신을 의미했으며 무엇보다 작동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놀라운 기술은 고장나지 않는다는 사실 하나로 사람을 감동시키는 능력입니다. 다른 나라 제품들은 고장이 잦았지만 일본 제품은 달랐습니다. 정밀했고 내구성이 뛰어났으며 사용자 경험이 탁월했습니다. 그 시절 일본은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술에 대한 믿음을 팔았습니다. 세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죠. 일본이 만들면 그것이 곧 미래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당시 일본은 기술 혁신의 최전선에 있었고 다른 나라들은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저는 그때를 돌이켜보면서 항상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한때 기술의 정점에 있던 일본이 왜 반도체 지도에서 사라졌을까요? 왜 디지털 플랫폼 시대에 일본의 이름은 보이지 않을까요? 삼성,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오늘날 기술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떠올리는 이름들 속에 일본 기업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실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국가가 어떻게 자신의 강점에 갇혀서 시대의 변화를 놓치게 되는지에 대한 교훈입니다. 1980년대 일본은 세계 반도체 시장의 50%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겨우 1에서 2%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 문제를 연구하면서 깨달은 것은 일본은 가난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변화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장인정신, 완벽주의, 수직계열화 시스템, 이 모든 것들은 한때 그들의 무기였지만 시대가 바뀌면서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우리는 일본이 어떻게 미래를 놓쳤는지, 그리고 우리는 그로부터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술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거를 미래보다 더 사랑하는 국가는 역사의 뒷길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일본의 장인정신, 일본어로 쇼쿠닌 기질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정말 대단한 문화적 자산입니다. 저도 그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일에 평생을 바치고 완벽을 추구하며 디테일 하나하나에 혼을 담는 그 정신은 분명 존경받을 만합니다. 실제로 그것이 일본을 20세기 제조업의 강자로 만들었던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장인 정신이 어떻게 일본 기술 산업의 발목을 잡게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저는 일본 제품을 사용하면서 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능이 정말 필요한가? 일본 제품들을 보면 기능이 너무 많습니다. 리모컨의 버튼이 50개가 넘고 설명서가 100페이지가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더 많은 기능을 넣으면 더 좋은 제품이다. 버튼이 많을수록 사용자는 더 똑똑해져야 한다는 철학이라면 그건 제품이 아니라 시험지입니다. 하지만 세계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기능 중에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10%도 안 됩니다. 나머지 90%는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소비자들은 완벽한 제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좋은 제품을 원합니다. 빠르게, 저렴하게, 그리고 필요한 기능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일본은 계속해서 완벽을, 복잡함을, 그리고 폐쇄적인 시스템을 추구했습니다. 제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일본의 수직 계열화 모델입니다. 한 회사가 부품부터 생산 유통까지 모든 것을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이죠. 소니는 소니만의 부품을 사용하고 도시바는 도시바만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1980년대에는 이것이 강점이었습니다. 품질 관리가 완벽했고 모든 과정을 통제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 성공하는 기업들을 보십시오. 애플은 자체 공장이 없습니다. 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개방형 생태계를 만들고 전 세계의 전문 기업들과 협력합니다. 설계는 미국에서, 제조는 대만에서, 조립은 중국에서. 이렇게 각자 가장 잘하는 것에 집중하는 수평분업 모델이 대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모든 것을 자기들끼리 하려고 합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비용은 엄청나게 높아졌고 전문성은 떨어졌으며 개방형 생태계를 만드는 데 실패했습니다. 삼성이나 TSMC는 전 세계 기업들의 파트너가 되었지만 일본 기업들은 자기들만의 세계에 갇혀버렸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인 정신이 진화하기를 거부할 때 그것은 축복에서 저주로 변한다. 일본의 엔지니어들은 여전히 훌륭합니다. 그들의 기술력도 뛰어납니다. 문제는 그들이 20세기 방식으로 21세기 전쟁을 치르려 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일본 기업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그들은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품질을 타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을 추구합니다. 그것은 훌륭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고객들은 완벽한 제품이 나올 때까지 3년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충분히 좋은 제품을 선택합니다. 한국을 보십시오. 삼성은 빠르게 움직입니다. 실수도 하고 때로는 완벽하지 않은 제품을 내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시장의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빠르게 개선하며 계속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21세기의 방식입니다. 완벽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실행하고 개선하는 것입니다. 장인 정신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이 유연성을 잃고 변화를 거부하고 세상의 흐름을 무시할 때 발생합니다. 일부는 자신들의 방식이 최고라고 믿었고 그래서 변화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치러야 했던 대가입니다. 일본의 디지털 전환 실패로 인한 손실이 단기간 만에 3조 4억 엔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국가가 시대의 흐름을 거스른 대가입니다. 저는 한국과 일본을 오가면서 항상 이런 대조를 목격합니다. 한국에서는 집에 앉아서 주민등록등본을 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몇 번만 터치하면 됩니다. 은행 업무도 세금 신고도 각종 민원도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안 됩니다. 직접 관공서에 가야 하고 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21세기인데도 여전히 20세기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말하면서 도장부터 찾는 나라는 참으로 꾸준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이것은 국가 경쟁력의 문제입니다. 디지털 전환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 참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인공지능 시대는 디지털 위에 세워집니다. 그런데 일본은 아직도 아날로그에 머물러 있습니다. 제가 특히 문제라고 보는 것은 일본의 마이넘버 카드 시스템입니다. 정부는 국민들에게 통합 신분번호 카드를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디지털 정부의 기초입니다.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처럼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국민의 30%가 거부했습니다. 프라이버시 침해를 우려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프라이버시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데이터 공유 없이는 효율적인 행정도 편리한 서비스도 불가능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전자정부 순위에서 항상 최상위권에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계속 뒤처지고 있습니다. 현금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여전히 현금을 선호합니다.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가게들이 많고 모바일 결제는 더더욱 보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 전 세계가 비접촉 결제로 전환했지만 일본은 여전히 현금을 고집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변화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것을 버리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초래하는 결과를 보십시오. 일본 기업들은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서 점점 더 뒤처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유튜브, 스포티파이,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는 디지털 플랫폼에 일본 기업은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방탄소년단과 K-팝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넷플릭스를 통해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인 히트를 쳤습니다. 한국은 디지털 콘텐츠 강국이 되었습니다. 일본도 훌륭한 콘텐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일본 문화는 세계적으로 사랑받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디지털 플랫폼으로 확장하지 못했습니까? 왜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로 키우지 못했습니까? 기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의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려는 용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본의 대기업 임원들과 대화를 나눌 때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들은 위기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움직이면 기존 시스템이 무너질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작은 개선만 시도하고 근본적인 변화는 회피합니다. 이것을 저는 점진적 자만이라고 부릅니다. 디지털 전환은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입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AI는 데이터를 먹고 자랍니다. 디지털화가 안 되어 있으면 데이터가 없고 데이터가 없으면 AI를 발전시킬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은 AI 시대에도 뒤처질 것입니다. 저는 일본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경고하는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일본이 지금 과감하게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지 않으면 10년 후에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격차가 벌어질 것입니다. 세계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일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반도체는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가 안보이자 경제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바로 이 분야에서 가장 뼈아픈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1980년대를 기억하십니까? 일본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50%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히타치, 도시바, NEC. 이들은 반도체 제국의 황제들이었습니다. 미국조차 일본의 반도체 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1986년 미일 반도체 협정이 체결되었죠. 미국이 일본을 견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본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겨우 1에서 2%입니다. 50%에서 2%로 추락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하락이 아닙니다. 이것은 몰락입니다. 완전한 패배입니다. 제가 일본 기업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들이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40나노 수준입니다. 한국은 이미 2나노 이하로 가고 있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최첨단 공정에서 세계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오랫동안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3가지 결정적인 실패 요인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일본은 반도체를 전략산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사실입니다. 그들은 반도체를 여러 사업 중 하나로 취급했습니다. 전자제품도 만들고 가전제품도 만들고 그중에 반도체도 있다는 시기였습니다. 반면 한국은 어떻습니까? 삼성은 1980년대에 반도체에 올인했습니다. 이건희 회장은 반도체가 아니면 죽음이다라는 각오로 투자했습니다. 회사의 미래를 걸었습니다. 그 결과 지금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이고 SK 하이닉스는 2위입니다. 한국 두 회사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둘째, 일본의 투자는 분산적이고 비전략적이었습니다. 여러 회사들이 각자 알아서 투자했고 정부의 강력한 지원도 없었습니다. 경쟁은 치열했지만 시너지는 없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정부와 기업이 합심했습니다.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집중적으로 지원했습니다. TSMC를 보십시오. 대만 정부가 얼마나 전략적으로 지원했습니까? 그래서 TSMC는 지금 파운드리 시장의 절대 강자입니다. 셋째, 일본은 미국의 견제를 받았지만 새로운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미일 반도체 협정으로 타격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한국도 미국과 복잡한 관계를 관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기술 혁신으로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일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피해자 의식에 빠져서 전략적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지금 일본이 라피더스라는 회사를 설립하고 재기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TSMC와도 협력하고 한국 기업들과도 손을 잡으려 합니다. 이것은 좋은 시도입니다. 하지만 저는 우려됩니다. 협력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술의 주도권을 잃은 협력은 종속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진정으로 반도체 강국으로 복귀하려면 단순히 공장을 짓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생태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인재를 양성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반도체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끌어올리고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반도체 기술은 매년 발전합니다. 1년 늦으면 경쟁자들은 이미 다음 세대로 넘어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절박함입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단 1초도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다음 세대를 준비합니다. 3나노를 양산하면서 동시에 2나노를 개발하고 2나노를 개발하면서 1나노를 연구합니다. 이것이 반도체 전쟁에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일본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소재와 장비 분야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쿄 일렉트론 같은 회사들은 세계적인 반도체 장비 업체입니다. 이것을 발판으로 삼아 시스템 반도체나 특화된 분야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반도체 지도에서 일본의 이름은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반도체는 숫자 게임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래를 지배하는 자가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전쟁입니다. 일본이 이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한 산업을 잃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패권 경쟁에서 탈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것을 하나로 정리하면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일본은 가난에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일본은 변화하기를 거부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수년간의 연구를 통해 내린 결론입니다. 일본이 직면한 것은 세 가지 근본적인 충돌입니다. 첫째는 전통과 혁신의 충돌입니다. 일본은 자신들의 전통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장인정신, 완벽주의 집단, 조화, 이 모든 것들이 일본 문화의 정수입니다. 하지만 21세기 산업은 빠른 실행, 실패를 통한 학습, 파괴적 혁신을 요구합니다. 일본은 이 두 가치 사이에서 선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전통을 선택하고 혁신을 포기했습니다. 둘째는 안정과 재구조화의 충돌입니다. 일본 사회는 안정을 중시합니다. 평생 고용, 연공 서열, 기업 충성도, 이것들은 전후 일본의 고도 성장을 가능하게 한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시스템이 혁신을 막고 있습니다. 젊은 인재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어도 실행할 수 없습니다. 나이든 임원들이 결정권을 쥐고 있고 그들은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그들의 지위를 위협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을 보십시오. 한국 사회도 여전히 보수적인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과감하게 재구조화를 단행합니다. 삼성은 몇 년마다 조직을 재편합니다. 실적이 나쁜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고 새로운 분야에 투자합니다. 이것이 고통스럽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감수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한국 기업들은 압니다. 셋째는 과거와 미래의 충돌입니다. 일본은 영광스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1980년대 일본은 세계 경제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21세기는 일본의 세계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이 오히려 일본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성공 방식을 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성공했는데 왜 바꿔야 하는가? 이것이 일본 기업 임원들이 하는 말입니다. 성공의 추억을 붙잡고 있으면 현실은 도망가는데도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본은 스스로 미래 산업을 완전히 죽인 것입니다. 반도체도 디지털 플랫폼도
인공지능도 모든 미래 산업에서 일본은 뒤처졌습니다. 누가 일본을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일본 스스로가 변화를 거부함으로써 자멸한 것입니다. 제가 일본과 한국의 차이를 볼 때마다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태도입니다. 일본은 성공하면 그 방식을 100년, 200년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통이다. 이것이 우리를 성공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변화를 거부합니다. 반면 한국은 성공에도 계속 투자하고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며 필요하다면 고통스러운 변화도 감수합니다. 삼성을 보십시오. 반도체로 성공했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에 투자하고 디스플레이에 투자하고 바이오에 투자합니다. 일부는 실패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중 하나가 성공하면 그것이 미래 먹거리가 됩니다. 이것이 21세기의 생존 전략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술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과거를 미래보다 더 사랑하는 국가는 역사의 뒷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일본이 바로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여전히 위대한 잠재력을 가진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의 창은 빠르게 닫히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결단하지 않으면 5년 후, 10년 후에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일본이 필요한 것은 점진적 개선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변혁입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입니다. 일본이 다시 일어서려면 과거의 영광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젊은 세대에게 권한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속도를 내야 합니다. 느리고 신중한 접근은 20세기 방식입니다. 21세기는 빠르고 대담한 결단을 요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일본의 실패는 다른 나라들에게도 교훈입니다. 한국도 중국도 미국도 어떤 나라도 영원히 1위를 부장받지 못합니다. 오늘의 성공이 내일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하고 항상 배워야 하며 항상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일본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세계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일어서십시오. 과거를 존중하되 미래를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위대한 국가가 다시 위대해지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까지 지정학의 창이었습니다. 세계는 계속 움직이고 우리는 그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